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새롭게 발견해 볼 곳은 바로 완주입니다. 완주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근데 연말에 일들이 몰려서 네.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예.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커먼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아이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완주를 예. 완주의 지리 지형을 바탕으로 재발견해 본다고요? 예, 사실 완주는 최근에 이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좀 독특한 지형으로 그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좀 독특한 공간입니다. 그 사실 그 일제가 그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지방세가 세다는 걸 깨닫고 네. 그 지방을 좀 나눠버렸어요. 말 그대로 분열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에 거점 도시가 읍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이 있었는데 그걸 분리해버렸어요. 1935년에 읍군 분리 정책이라고 해서 네. 전주읍과 전주군을 분리해서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만들고 아. 예컨대 대구군과 대구읍이 있는데 대구군을 달성군으로, 경주군을 월성군으로, 청주군을 청원군으로. 그래서 전주 커뮤니티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대구 커뮤니티, 청주 이런 식의 어떤 거점 지역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명칭이 달라지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그런 자기 소속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까지는 전주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완주 사람이 되고 예컨대 달성 사람이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1990년대 행정구역 통폐합 등이 되면서 다 다른 지역은 회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주 완주의 이 그 통합 문제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좀 복잡한 게 몇 개 또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맞아요. 완주가 전주를 예. 둘러싸고 있어요. 특히 독특한 건 이서 지역은 완전히 섬이에요. 아, 네. 연결도 안 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맨 밑에 공간처럼 돼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이쪽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악산이 있고요. 네. 모악산에서 산줄기가 계속 서쪽으로 쭉 이어져서 고산 쪽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익산 지역에 있는 미륵산까지 말발굽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앞으로 쫙 퍼진 곳이 호남평야, 광활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공간을 갖는. 근데 완주군이 그 지역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 동그랗게 반을 둘러싸고 있는 말발굽형 공간을. 그래서 그 최근에 우석대가 이제 어찌 보면 그 한중간에 있는데 막 그 사이로 호남평야를 향해서 만경강이 흘러가는 형세로. 네. 그런데 제가 지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완주군에 읍이 3개가 있는데 네. 이제 우석대학에 있는 삼내읍이 있고요. 삼내읍. 저 위에 봉동읍이 있고요. 네, 네. 또 용진읍이 있어요. 네. 거기서 봉황새 봉자하고 용용자가 등장합니다. 아, 봉동 용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봉과 용이 이 지역의 특성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었고요. 아. 근데 그 봉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 지명을 쭉 조사해 보니까 봉동 앞에 있는 산이 봉실산이고 봉실산이요? 예. 그리고 봉상면이 있고 네. 비봉면이 있고 비봉면. 그다음에 그 절 이름으로 봉서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봉림사가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위봉사도 있고 위봉사 있죠. 그리고 봉상 그 봉동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봉실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한 14개가 나오더라고요. 봉자 돌림이네요? 그렇죠. 봉봉봉봉봉. 네. 그게 바로 봉황새인 건데 아. 호남평야에서 완주군의 중심 지역인 봉동과 용진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봉황새가 날개로 한쪽은 모악산에 한쪽은 미륵산에 걸쳐서 둘러싸고 있는 전라북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 산을 봉황으로 봤던 거예요. 저희가 엄청난 지역에 살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을 호남평야를 적시는 만경강. 만경강의 용이 나아가는 용진의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주를 전주 사람이니까 결국은 전주를 둘러싸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봉황의 날개가 예. 이렇게 전주를 쫙 감싸고 그렇죠. 있는. 감싸고 호남평야와 저 넓은 대서해를 향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라북도의 새로운 그 발견 내지는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이제 비상하는 솟아 올라가는 봉황의 기운을 한번 우리가 새해에는 누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또 저의 DNA를 빛나게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호남 평야를 쭉 둘러싸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완주의 이제 지리 지형인데, 예. 그래서 이제 봉자 돌림, 그렇죠. 그 산과 절이 예, 산은 봉이고 물은 용이고. 물은 용이고. 예. 아, 이렇게 좋은 데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천하 명당이자 천하의 기운을 다 품에 안는. 그 기운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잠저라는 표현인데요. 약간 때를 기다리면서 아, 숨 고르게 하다가 확 올라가야죠. 언제예요?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봐서는 2023년 저희 새로운 해가 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기운을 모으면 그 기운이 되는 거죠. 이 봉황의 기운, 예, 용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날아오르기만 하는 맞습니다. 되는 이제 예, 그때가 그 아주 절호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2023년이다. 예. 네, 이렇게 또 밝은 뉴스를 전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사건 사고 정치 예. 사건 사고 얘기하다가 불편한 얘기가 많겠죠. 굉장히 불편한 얘기하다가 예. 이렇게 또 봉황, 용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또 기운이 과거에 생겨요. 그렇죠. 사실이나 우리의 현장들을 이렇게 되새겨 본다는 건 반성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기운을 찾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또 호남 평야를 품고 예. 이제 물로 감싸는 그 지형이 완주입니다. 예. 호남 평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호남이라고 얘기하고 예. 전라북도라고 얘기 안 하고 호남이라는 명칭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이 호남이라는 단어, 이 명칭은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에 호남성이 있는데 중국의 그 동정호라는 뚱띵호라고도 하는 그 거대한 호수의 남쪽이 호남성 지금의 행정구역상 그 위에가 허베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과연 호남이라는 표현이 고려시대 말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조선시대 특히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쓰이게 됐는데 네. 그 연원에 대해서는 한 3-4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금강을 호로 보는 설이 하나 있어요. 호수. 호수호자. 예. 그래서 금강이 만조시에 물이 쫙 밀려 들어가면 그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호수 같은 형태의 공간으로 그 상황이 좀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구뚝 때문에 막혀서 물이 이제 들어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 금강을 호강으로 보는 그런 그 표현도 있어가지고 호강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아, 호수강. 예. 호수 같다. 호수같이. 예. 그래가지고 결국 호수강 남쪽이라는 의미의 호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네. 설이 좀 유력한 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호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익산 황등에 가면 옛날 황등호라고 그 요교호라고도 한자에는 써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많이 매립이 되고 물이 적어져서 거의 없는데 네. 상당히 컸습니다. 황등의 저수지가 예, 있었군요. 황등호가 매우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황등호의 남쪽이라는 표현으로 그 호남 표현설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호수는 사실은 벽골제. 벽김제. 네, 김제 그 벽오를 상징하는 벽골에 네. 그 세종 때 만들어지고 조선시대에 정리된 걸 보면 한 4km나 되거든요. 지방이. 그럼 엄청난 그 호수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남쪽이다 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넓은 평야와 그리고 그 호수라는 입지 여건 근데 또 지명상으로 그 고려시대에 한때 전라북도 지역을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그 전주라는 네. 구주 오소경에서의 전주 완산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고려 성종 때 여기를 강남도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의 남쪽인가요? 예, 그렇죠. 강남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 남이라는 표현이 호강의 남, 금강의 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강남도라는 그 개념과 호강의 남이라는 개념이 합쳐지면서 호남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학설의 순서만 보더라도 금강설이 좀 유력하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학자들마다 또 주장하거나 믿고 싶은 내용은 또 조금씩 다르니까 다 그 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호수의 남쪽이다. 이라는 그 현상을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강의 남하고 호남은 호수의 남은 다르지 않느냐면 이제 황등호설도 나오고 벽골제설도 나오죠. 호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북은 없고 대신 호서가 있죠. 충청권. 아, 호서가 있어요? 호서 지역이라고 하고. 아. 그래서 또 다른 설 중에 하나가 경기 지역하고 충청을 합치면 기호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경기자가 네. 왕의 직할령 기자예요. 아, 그렇구나. 경자가 왕경과 왕의 직할령 기자를 합친 게 경기도예요. 왕이 직접 통치하는. 통치하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지만 그 지역은 왕의 직할령 개념이다라는 게 이제 기자의 의미인데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충청권인데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강의 서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천 의림지의 서쪽이라고 해서 호서라고도 하는데 아, 다 이제 약간 호수를 중심으로 예. 명칭들이 좀 그렇죠. 만들어졌네요. 산과 강인과 호수 이런 것들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왼쪽 서쪽이다 또는 남쪽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서 호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경상도 지역은 우리가 영남 큰 백두대간의 령의 남이니까 영남. 아. 강원도는 영동. 그것도 백두대간의 예. 동쪽. 예, 예. 저 말 그대로 산줄기 큰 산맥의 동쪽이니까 영동지방. 그 다음에 산줄기의 남쪽이니까 영남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아니면 강, 호수. 이게 이제 지명의 중심 기준이 되죠. 되게 그 지명을 직관적으로 그렇죠. 지었네요. 고대인일수록 아주 직관적이고 우리가 지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누구나 표현들.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재밌게도 그 임진왜란 시기에는 이 호남이 사실은 잘 안 쓰이다가 대량 아주 많이 쓰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설에는 일본 군들과의 교전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면 암호를 쓰거나 아, 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의 암호적 표현이 또 호남으로도 쓰였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있네요. 네, 왜냐하면 임진왜란 그 시점에 호남 표현이 급증을 해요. 갑자기. 저 자료들을 쭉 데이터 정리를 해보니까 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많았을까? 근데 일본인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지명의 새로운 표현들을. 근데 암호를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놔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일본 별칭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죠.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칭호로 예컨대 특정 지역의 이름은 안 쓰고 대신 이걸로 대체한다. 이게 이제 암호의 시작인데. 우리끼리는 아니까. 예, 우리끼리 아는 그 표현으로 그런 네. 호남이란 표현도 이렇게 활용됐던 걸로 파악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북한에는 관동, 관서 이렇게도 그렇죠. 말하잖아요. 이 관은 어디예요? 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북방을 지키는 아, 성문 같은 건가요? 예, 예. 관이라게 그 꽉 문 닫았다는 네네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북방의 그 우리나라의 주요 그 침략 세력들은 북쪽에서 오니까 그렇죠. 관문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대표적인 관문들을 성격을 주고서 되게 이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이 하나의 자연 경계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관문성들이 쫙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동. 그래서 핵심 지역에 관을 중심으로 해서 폐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제 폐관동 하면 관동 지역. 뭐 그런 식의 관 표현이 또 나오죠. 와, 북한은 군사적 용어 네, 개념입니다. 지형으로 예. 정한 게 아니고 예. 정말 그 방어, 군사적 목적으로 그 지명을 그렇죠. 만들었군요. 결국은 지명의 성격이 말씀드린 것, 그 물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은 농업 생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호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저수지들 많은 땅 그런 개념이 그렇네. 호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저 영동이나 영남은 거기가 이제 산들이 많잖아요. 수렵. 예, 뭐 수렵도 그렇고 이제 밭 농사라든지. 아, 밭농사. 예, 아니면 어쨌든 거기는 산이 좀 많다 해서 령 개념으로 그 지역을 주고 북쪽 지역은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방어 기지다. 어찌 보면은 지금도 우리 접경 지역을 군사 접경 지역 휴전선 같이 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군사의 어떤 그 중요한 루트를 막고 있는 성문을 관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딱 관하면 북쪽 금방 감이 인식이 되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제가 딱 들어봤을 때는 약간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 산에서도 먹거리. 예, 먹거리가 예. 나오고 예, 예, 예. 물에서도 나오고 오, 그렇죠. 그 방어도 결국엔 내 먹거리 뭐 우리 그럴 수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고려가 나라 그 지역 행정 지방을 할 때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꿨어요. 아, 또 제가 고려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통일신라 때까지는 지역의 핵심 거점을 이름을 썼다면 네. 고려는 강의 남쪽이냐 산의 남쪽이냐 뭐 북쪽이냐 이런 식으로 경제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많이 봤죠. 네. 교수님 오늘 완주로 시작해서 예. 네, 봉황의 날개로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호남평야를 쭉 둘러싼 완주의 산줄기와 물줄기 그 모습을 담은 봉황과 용 이야기, 완주의 지명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호남이라는 지명 얘기까지 쫙 들어봤는데 못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예. 네,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 지금 완주군의 그 지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형세인데요. 네. 그 둘러싼 지역의 핵심이 그 묘하게도 그 호남평야 전체를 그 전체라기보다 한 반 정도를 네. 서해 쪽은 튀어 있기 때문에 둘러싼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전주와 완주가 접하고 있는 모악산부터 시작해서 전주를 뺑 돌아서 익산의 미륵산까지 이렇게 산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봉황이 양날개를 쫙 펼친 모습.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명이 한 열 몇 개, 14개 정도의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쭉 있습니다. 봉동부터 시작해서 봉동, 맞아요. 봉실산, 봉림사, 비봉면, 봉상면, 그다음에 위봉산까지 해서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만경강이 서해로 크게 흘러내려가는데 또 거기에 이름이 용진읍이거든요. 네. 그래서 봉동용, 그래서 용봉으로 상징되는 어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상스럽고 어떤 새로운 역사의 어떤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제왕을 상징하는 그 용과 봉의 이름이 완주에 다 있고 형세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찌 보면 그 전라북도의 역사적 상징성에서 이런 측면이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이제 새롭게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부각하면서 그 우리가 되게 이제 용도 때를 기다리고 봉황도 때를 기다려서 날아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점이 안 됐을까? 이제 그 용과 봉이 떨쳐 일어나는 시점을 이 전라북도가 마련할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2023년 예. 이제 봉황이 날개를 펼칠 예. 때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날아오를 때다. 예. 이게 약간 다 그 그렇게. 때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때인데 이 때가 네. 되지 않았나 그런 그 봉과 용이 날아오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찬 얘기였어요. 예. 오늘은 완주를 재발견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래동화와 설화로 완주를 재발견해 본다고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라북도는 풍부한 그 이야기의 그 본고장입니다. 아, 맞아요. 뭐 우리가 세칭 남원을 중심으로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그 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청전 얘기도 전라북도와 관련된 걸로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홍길동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흥부놀부 이야기도 그렇고 변강세 옥녀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홍도가로 상징되는 어우야담에 나오는 그런 그 열녀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죽은 자와 산자의 어떤 죽은 처녀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를 네. 얘기하는 만복사 저폭이라든지 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전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고. 콩쥐팥쥐로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에. 예, 바로 네. 그게 그 이서 지역에 그 지금은 이제 그 완주로 편입돼 있지만 원래 전주군 개념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있었던 그 공간 일대가 콩쥐팥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곡마을로 상징되는 그런 공간 일대가 그 상징적으로 부각이 되는데 잘 모르실 얘기를 오늘 하나 거기와 연결해서 드리고자 싶습니다.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 제가 예. 동화를 엄청 좋아해요. 동화, 아, 설화. 예, 예. 이제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자주 읽고 예, 예, 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어찌 보면 동화적 표현으로 많이 알려졌을 선녀와 나무꾼 얘기하시죠? 아, 선녀와 나무꾼 알죠? 그리고 예, 콩쥐팥쥐 이야기가 이 완주의 그 기본적 그 고향을 두고 있는 이야기로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하고 완주가 관련이 있다. 예. 저 콩쥐팥쥐는 이제 콩쥐팥쥐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완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녀와 나무꾼의 그런 뭐 선녀탕이 혹시 완주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 오, 진짜 잘하시네. 어떡해. 아주 대단한 해안을 자꾸 네. 추워드려야지. 또 얘기를 막 좋은데요? 던지죠. 지금 완주의 운주면이라고 사실은 좀 깊은 산속입니다. 네네. 이제 대둔산 자락의 끄트머리와 이제 경상도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고당리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잘은 못 들으셨을 텐데 쑥고개라고 해서 탄현으로도 그 전해져서 일부 학자들은 백제가 망할 때 그 충신 그 성충이 그 신라군을 탄현을 넘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던 그 탄현으로도 추정되는 고개가 있는 마을이에요. 네, 쑥고개. 아주 예, 숫 또는 쑥. 아, 네. 숫이니까 숫 한자를 써서 탄현으로 한자로는 쓰여 있습니다. 아, 숫고개군요. 예, 예. 근데 그 공간에 희한하게도 선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요. 아, 선녀봉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선녀탕이라는 지명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온 거군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착하게 사는 나무꾼이 그 위기에 처한 사슴 또는 노루를 구해줬더니 네. 노루가 땅바닥에 어디로 가라. 그래서 네, 갔더니 맞아요. 그 선녀 셋이 네. 그 몰래 그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옷을 그 셋째 선녀의 옷을 숨겨놓으면 너의 부인이 될 거다. 날개 옷을. 예. 네. 그리고 절대 아기 셋 날 때까지는 돌려주지 마라. 네. 했는데 그 부인의 간청에 의해서 결국은 아기 둘 낳았을 때 줬더니 두 아기를 두 팔로 붙잡고 선녀 옷 입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다시 그 엉엉 울면서 부인을 찾고 싶다니까 노루가 다시 나타나서 아 그러면 두레박이 곧 언젠가 내려올 텐데 마지막 두레박 세 번째 내려온 물을 버리고 거기 올라타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그래요? 두레박 올라타는 이야기는. 중요한 그 모티브인데 네. 그래서 결국 올라가서 다시 해오합니다. 그런데 또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부인과의 사랑이냐 어머니에 대한 효냐의 효냐. 또 갈등인데 네. 결국은 잠깐 보고 오겠다. 네. 그랬더니 용말을 그 내려서 그 타고 절대 말에서 내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그렇죠. 많아. 꼭 금기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근데 어머니 본 그 마음에 어머니를 인사라도 하고 안아라도 봐야 된다는 마음에 내리는 순간 빠이빠이가 돼서 하염없이 하늘 보고 그 선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인데 나무꾼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주 이 깊은 산골에 전해지고 있는 독특한 공간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딱 선녀들이 목욕을 한 예. 그 호수, 예. 선녀탕이 예. 물이 정말 좋았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연 환경이나 네, 그 선녀들이 경치가. 다시 올라갔는데 예. 다시 올라가고 못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못 내려오는데 두레박까지 내려서 퍼다가 나를 정도로 그렇죠. 물이 엄청나게 좋았나 보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과 이 전래 이야기의 원전이 어디 있을까를 추적하다 보면 사실 중국과 좀 연결돼요. 중국이요? 예. 와, 그 깊은 숲 속에서 중국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연결고리인데 네. 그 견우직녀 얘기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예. 그 열심히 그 일하던 사람들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일을 게을리해서 맞아요. 옥황상제한테 혼나고 1년 내내 너는 소 끌고 밭 깔고 너는 열심히 길쌈에서 비단 짜다가 7월 7석 하루만 만나라. 은하수 건너. 네. 근데 그 은하수를 그 건널 방법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 눈물 때문에 못 살겠다 싶은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에 날아와서 다리를 놔주고. 머리가 다 까졌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결국은 머리가 까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루 만나고 간다는데 여기에 그 외전이 있어요. 여기에도 외전이 있어요? 예. 견우직녀 설화 외전. 네. 오늘 방송 이게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그 외전이 뭐냐면 중국에 전해지는 민담의 실제 내용입니다. 네. 그게 그 나무꾼과 선녀 얘기예요. 선녀와 나무꾼 얘기라고요? 이 견우와 직녀가? 직녀가 1년에 한 번밖에 사랑하는 분을 못 만나니까 친구들과 딴 데 놀러 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목욕탕에? 진짜예요. 목욕탕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선녀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직녀였네요. 선녀가? 그렇죠. 그럼 근데 결혼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유부녀 아니야? 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이 이야기에 그런 어떤 약간 그 좀 사람들이 그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할 만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견우직녀 이야기가 또 전라북도에 있어요. 전라북도요? 지난번에 제가 익산을 얘기할 때 그 왕궁리 유적 그 바로 옆에 그 석인상 남녀 석인상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남녀 석인상이 200m 떨어진 가운데에 그 개울을 놓고 네네네. 그 떨어져 있는 모습이 견우직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 가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왔냐면 하나 더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견우직녀 얘기예요. 왜요? 그 고구려인들이 일을 잘하라는 건가? 고구려인들이 중국에서 불교 문화도 받아들이고 도교 문화도 받아들였는데 어찌 보면 남녀 사랑의 애틋함을 가장 잘 상징한 것이 견우직녀 이야기인데 현재 남아있는 견우직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게 고구려 광개토왕 때 네. 그 만들어진 고분 벽화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 고구려인들이 북한에 가면 그 평양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에 저 우리나라로 가면 인천 비슷한 위치쯤에 남천으로 연결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고분괴 놀랍게도 그 403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명문이 남아 있는 그 고분 벽화에 그 견우직녀 그림이 남아 있는데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견우직녀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네. 가장 오래됐는데 저희가 지금 55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녀와 나무꾼 설화가 완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운주 계곡에 있는 선녀탕에서 비롯된 거다. 왜냐 결론은 뭐냐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이 전라북도에 왔다는 말씀드렸었죠. 네네네. 바로 그 문화의 흔적이에요. 아, 정리하자면 익산에는 견우직녀 이야기. 네. 익산에서 조금 떨어진 바로 완주 지역 운주면은 고구려 유민들이 나중에 신라와 또 대립이 있어서 반란이 일으켰다 토벌돼서 쫓겨가서 숨어있던 고구려 유민들의 마지막 잔영일 거라는 거죠. 아, 고구려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교 이야기, 견우직녀 이야기. 운주까지 익산의 내려왔군요. 금마 지역에도 견우직녀 이야기로 남아 있고 견우직녀 외전 이야기는 또 운주 완주 지역에 남아 있고. 그렇군요. 견우직녀 이야기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예. 그 선녀의 이야기는 또 선녀탕으로 또 남아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변호사님이 혼란- 헷갈렸는데 네, 약간 결론은 혼란스러워요. 우리 민족의 견우직녀 설화의 외전 이야기가 완주에 운주에 남아있다. 남아있다. 예. 네. 오늘 완주를 전래동화와 설화 또 유산에 얽힌 이야기까지 쫙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완주의 재발견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완주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 그 안배를 요령 부득이라 그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잘 맺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빠져들었어요, 이 이야기에. 고맙습니다. 내가 탁 쳤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선녀와 나무꾼이 알고 보니까 견우와 직녀 직녀 이야기의 외전이었다. 후일담. 네. 예. 하나의 세트다. 그런 충격적인 예.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콩쥐팥쥐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약간 결론은 그 견우직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고구려 유민들이 자기들이 그 좀 애호하던 그런 그 도교 문화적 이야기의 어떤 연결선에서 그 전라북도로 왔던 고구려 유민들의 잔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이야기가 예. 흘러 완주까지 왔다. 그렇죠. 전라북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어찌 보면 혼용 과정에서 그 토착 문화 플러스 전혀 새로운 외지 또는 외계의 어떤 지역의 문화가 들어와서 오히려 지역의 문화와 함께해서 새로운 창작을 했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성격. 그래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그 포용성과 개방성. 창의성, 네. 개방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얘기를 지난번에 마무리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콩쥐팥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콩쥐팥쥐는 전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콩쥐팥쥐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완주와 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콩쥐팥쥐가 어디서 나온 걸까?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몇 번 다른 그 기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춘향전이나
아니면 심청전이나 홍길동전이나 흥부놀부전이나 하는 우리 고전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조선 시대의 명확한 그 판본들이 있어요. 근데 콩쥐팥쥐는 좀 특이하게도 그 전통적인 판본 소설이 아니라 그 인쇄 활자본으로 된 것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오, 예? 종이로 남아 있군요. 책자가 쉽게 남아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그 내용으로 아예 조선 시대 그 우리가 한지로 이렇게 인쇄된 목판으로 인쇄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서구의 어떤 문물이 들어와서 납활자로 인쇄된 그런 어떤 그 양장본 개념의 그런 오. 책의 그 내용이 최초본이에요. 아, 그전에는 그럼 구전으로만 내려왔던 거기서 논란이 거네요.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네. 그런 것의 똑같은 이야기, 내용이잖아요. 예, 같은 버전인데 그것을 번안해서 아. 근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라는 의혹 내지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럼 완주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맨 앞에 써 있기를 그 첫 문장이 조선말 한 그 퇴리인 최만춘이 전주 서문박 30리허에 살았는데 아, 전주서 지역이 예, 나오는군요. 전주 서문으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 최만춘이라는 한 퇴리가 살았는데 그 딸이 이제 콩진 거고 아. 상처한 그 부인을 그 조씨 부인을 상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들인 부인이 이제 팥쥐 엄마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계모 구박형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연원이 이게 번안 소설이냐 우리 전래 동화형의 그 토착적인 이야기냐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그 이 두 가지 큰 그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데렐라형으로 해서 전라감사를 만나 가지고 그 감사와 결혼하는 것 이게 이제 꽃신, 신데렐라의 꽃신. 마지막 네. 모습하고 똑같아요. 꽃신 신고. 예, 꽃신과 관련된 네네. 모티브로. 그런데 후반부가 또 있어요. 이것도요? 예, 그래서 전라감사. 그 당시 호랍이었던 상처한 또 전라감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콩쥐가 부인으로 정식된 거예요. 네, 됐죠. 됐는데 그걸 시기한 팥쥐가 콩쥐를 몰아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연못에 빠뜨려서 죽게 하고 자기가 그 대신 역할을 약간의 사수를 써가지고 오. 현혹시켜서 하다가 다시 이제 콩쥐가 살아나고 팥쥐는 결국은 벌을 받아서 죽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콩쥐 팥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콩쥐팥쥐도 외전이 있었군요. 오, 그렇죠. 전라 가면. 근데 이건 본전에 다 있었던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신데렐라형하고 너무 유사하니까 동화적으로 정리될 때는 그 앞부분만 전반부 얘기만 우리에게는 전해졌던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라고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팥쥐에게 의해서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간 다시 복수하고. 신청전하고 또 비슷하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기담 소설적 요소가 있어서 요 요소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우리 토착 이야기가 맞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무대가 지금 완주 이서의 앵곡마을이라는 전주 서쪽. 예. 전주 서문으로부터 30리가 딱 거기예요. 고지도나 관련 기록에 보면은 그 일대가 그 30리가 되고요. 재밌는 것은 최 씨, 그다음 조 씨, 그 팥쥐 엄마의 성이 또 배 씨고 아, 배씨예요? 예, 등등의 여러 성씨가 있는데 바로 그 일대에 전통 지리서나 기록에 그 최 씨 마을, 조 씨 마을, 배 씨 마을 다 있어요. 집성촌이 또 네, 있군요. 다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예,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소재들을 활용하고 거기 또 은교리라고 해서 네. 그 콩쥐가 꽃신 떨어뜨리는 오. 예, 그런 모티브를 줄 만한 그런 지명도 있고 지형도 있고 또 전라감사 순행하는 순행로이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콩쥐가 팥쥐 엄마한테 그 상탕 중탕 하탕 가서 돌조장 많은 밭도 메고 맞아요. 뭐, 예, 깨진 독에 물룩하는 그 소재에 걸맞을 만한 지형이 그 앵곡마을에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앵곡마을을 모티브로 한 우리 토착 소설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그 마을 옆에 조그마한 방죽이 있어요. 네. 그 방죽이 조선시대 지리지에 두죽제라고 써 있어요. 두자가 콩두자고 어머. 죽자가 죽죽. 우리가 끓여 먹는 죽. 네. 그래서 콩죽이 방죽이에요. 콩죽이 방죽이에요? 아, 네. 그래서 콩죽이 그리고 이제 이 두자가 대두가 콩이고 소두가 팥이거든요.
아, 그래요? 콩주기, 팥주기가 다 나와요. 발음을. 이걸 둘을 대두로 보면 콩주기가 되고 소두로 보면 팥주기가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예, 그런 자료가 바로 이 완주 이서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그 제안할 때는 좀 이걸 연구한 걸 그냥 끝내지 말고 아깝다. 예, 그 변호사님도 좋아해서 이 우리나라에 동화 마을이 없다. 전 진짜 동화마을 있으면은 그렇죠. 너무 그 세계적으로 예. 유명한 예. 그 도시에 예. 동화마을 하나씩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데렐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분위기가 아시아권에 공유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도 오. 이게 계모 구박형 이야기거든요. 네. 그걸 극복하고서 말 그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상처해가지고 계모를 얻게 되고 거기서 구박받는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기고 말 그대로 행복한 해피엔딩하는 그런 모습에 이런 교훈성도 있고 자기 극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콩지 팥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동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전 세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너무 좋아요. 예. 왜 사실 디즈니랜드도 그렇죠. 다 그 상상과 동화로 동화와 만든 그렇죠. 거예요. 다 동화의 세계죠. 네. 어찌 보면 모든 그 세계인이 공유하기 가장 좋은 게 동화인데. 전래 동화의 세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너무 아깝다. 그 구성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 탈바꿈이 돼서 자기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런 여러 중요한 내용 전세 한국인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콩쥐팥쥐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홍보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거기에 있으니까. 콘텐츠를 거기에 걸맞게 잘 구성만 하면 돼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그렇죠. 만드는 남의 거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걸 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어도 좋죠. 꽃신으로 그렇죠. 청룡열차 같은 거 만드는 아, 거예요. 상상력이 뭐 끊임없으시네요. 아, 그런 네. 식으로 거기 그리고 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류를 구할 새로운 단백질원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첨단적인 어떤 내용도 연결지을 수 있고 아. 또 전 세계 그 동아시아의 각 나라의 대표 동화를 또 여기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럼 뭐 아이디어와 내용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서 전 전라북도의 핵심 새로운 컨텐츠로서 새로운 거 뭐 잘 되지도 않을 거 위험한 거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거를 우리 가장 거. 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면 오히려 저는 가장 좋은 결과물로 위험성 없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여기에 이제 사소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이걸 뭐 자기가 추진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방치하거나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완주의 앵곡마을. 예. 그 네. 앵자가 앵무새 앵자예요. 앵무새 우는 마을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는 역사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고려 현종 때 고려 그 현종이 그 8대왕 현종이 나주까지 거란 침입해서 피난할 때 거기서 머물렀던 또 왕의 아. 피난처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역사성도 마을이네요. 있고, 예, 매우 중요한 그 요충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아니죠. 예, 끊임없이 나올 끊임없이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군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조합하고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저는 뭐 판타지적인 요소와 사실적 요소와 그리고 이런 그 동화적 요소 등등을 잘 갈무리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주의 그 콩쥐팥쥐 마을, 예. 그 앵곡 마을을 그냥 걷기 코스로 만들어도 너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김제하고도 바로 이어져 있어서 한때 그 김제하고 위치가 어디가 맞냐 틀리냐 했는데 사실은 같이 공유하면 돼요. 전라북도 소설이나 동화가 많으니까 예. 전라북도 천리길도 좋지만 동화길 그렇죠.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동학길로 해서 그 홍길동전 얘기도 한때는 뭐 장성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무대는 또 부안이었고요. 또 남원이 말씀하신 춘향전, 그다음에 흥부놀부전, 그리고 이제 곡성 그 전남하고도 연결됩니다만 네. 거기 이제 뭐 심청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하나의 큰 그 카테고리로 해서 전라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부각도 하고 특히 전라북도가 저희 주인이 지금 창업 중심이 되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이 방송에서도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하는 이런 그 약간은 그 전근대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라
자체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메타버스 세계까지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네네. 다양한 그 응용력을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풍부하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맞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예. 네, 우리가 다른-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다른 지금. 데는 없는 거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하느라고 바쁜데 여기는 있는 거를 가공하는데 좀 아쉬워. 아쉬운 느낌이 네. 좀 듭니다. 아쉽고 아쉬운데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죠. 오늘 콩쥐빠찌 얘기하면 끝날 거라고.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다음 주로 이렇게 계속 2월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꾸 제가 요령부득의 모습을 보여드려 아니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완주를 재발견하는 세 번째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고를 잠깐 드리면 농경문화와 만경강입니다. 예, 결국은 앞서 처음 그 완주의 봉황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 시작을 하고 그것이 호남평야의 젖줄인 만경강과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경강을 얘기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현재 우리가 이어지는 과정까지 그 활용하고 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고장의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재발견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완주의 재발견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전북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진짜 정말 참 뭐 네. 그런 거예요. 오늘은 정말 끝내야 돼요. 예. 네. 완주를 재발견하는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엔 농경문화와 만경강을 키워드로 완주를 재발견해 본다고요?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 평야의 젖줄은 그 만경강과 동진강입니다. 네. 근데 그 수량이라든지 그 유역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만경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만경강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핵심은 그 원 이름은 사수강이었다는 거. 사수강이요? 예. 그 조선시대 지리지나 고지도에는 만경강이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네. 그냥 사수, 물가 사자하고 물수자. 그래서 이 사수가 예전에 제가 한번 또 드렸던 것 같아서 그냥 상기를 시켜드리면 그 사수강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를 풍패라는 지명으로 한나라 발상지의 명칭을 빌어서 쓰는 그런 표현인데 바로 한나라를 만들었던 유방의 고향이 그 풍패 지역이고 네. 풍패에 흐르는 강 이름이 사수강이에요. 아, 그래서. 예. 왕조 발상지 앞을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로 사수 또는 같은 이름의 한자로 공자님의 고향 곡부를 흐르는 강 이름이 또 사수강이에요. 아, 그래서 유교를 사수학이라고도 해요. 유학을.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교를 그 국교 어쩌면 통치 이데올로기로 한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이 사수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만경강의 원 이름이 사수였는데 그럼 멋진 이름을 두고 왜 만경강이라고 바꿨을까요? 일본인들이 아. 그 우리나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강 이름이 여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전주강이라고도 불리고 한내, 삼내라도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지명과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칭으로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게 저 만경현 쪽하고 조금 근접한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걸 갖다 붙여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지명은. 아쉽네요. 근데 이미 너무 고착이 돼서 저도 사실은 또 이제 이 사수라는 말 자체가 중국과 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둘 다 그 좀 약간 그 어느 걸로 대체하기보다는 명칭을 병기하든지 뭐 그 학술적으로는 근데 원 이름은 찾아보니까 삼내라는 말 자체가 한내가 큰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고려 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불렸어요. 지명이. 아. 그래서 아마 한내로 불렸던 게 아닌가. 한내. 예. 네. 한내가 이제 그 음차에서 한자로 쓸 땐 삼내가 삼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만경강은 호남 평야를 적시는 가장 중요한 수원이자 젖줄입니다. 네. 이 호남 평야가 그 아주 중요한 곡창 지대였어요. 그렇죠. 네. 우리 조선을 다 역사에서 먹여 살렸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 그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양무호남 심우국가의 네. 그 실체가 바로 호남평야고 그 호남평야를 적셨던 수원이 만경강 현재 부르고 있는 그 공간이어서 여기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유산이랄까 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만경강은 상당히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의 남부 지역, 특히 호남평야를 일본의 식량 창고화하기 위해서, 식량 기지화하기 위해서 네.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10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일본인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국가 소유 토지를 다 어찌 보면은 징발을 하고 어찌 보면은 기존에 그것을 경작하던 사람들의 어떤 도지권이라는 우리 전통적 토지 소유 권한을 다 무시해버리고 네. 단지 장부상에 누구 거냐라고 해서 소유권만 경작권은 부정하고 소유권만 강조하면서 모든 토지를 몰수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선 척식회사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넘기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싸게 다시 불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일본인 농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칭하는 뭐 동산촌이니 아니면 대장촌이니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일본인들 미쓰비시의 어떤 농지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네. 관련된 호석가 집안이 과거 일본 총리도 했던 그 집안의 농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농장이 쭉 만경강 따라서 형성이 됐고요. 이걸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 내지는 농수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직강화합니다. 이게 사행천으로 구불구불했던 거를 네. 다 호안을 구축하고 강변을 정리하고 농수로를 만들고 근데 이 농수로 확보가 또 쉽지 않으니까 대하댐 아시죠? 네. 예, 경천을 지나서 있는 거기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조선 최대의 농업용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낙성할 때는 조선 총독이 직접 왔었어요. 그 정도로. 네, 워낙 큰 규모고 자기네들의 목표에 부응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22년 낙성할 때 사이토 총독이 와가지고 제등실 총독인데 3.1 독립선언이 1919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육군 대장 출신의 총독을 하다가 해군 대장 출신으로 바뀐 게 이 사이토 총독이에요. 엄청난 권력자네요. 예, 권력자고 쉽게 얘기하면은 문화 통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북도로 와가지고 낙성식 때 휘호를 남겨놨는데 그게 글씨가 지금 새겨진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호남평야와 예. 만경강이 예. 일본까지 다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조선을 먹여 살렸던 것이 조선은 이제 헐벗게 돼버리고 역으로 일본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갖는 가장 처참한 역설적 모습. 그 풍부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는 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못 들어오고 우리는 남쪽에서 동남아에서 갖고 온 안남미라는 거 아니면 그냥 거의 밀기울 같은 거나 먹게 하고 네. 우리의 그 훌륭한 쌀은 다 일본인이 먹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천적 이유도 거기서 나옵니다. 네. 나라 뺏김 내가 먹을 밥도 다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밥그릇을 다 뺏긴 거예요. 예. 네. 그럼 만경강 자체가 예. 그런 농경 문화의 변화되는 과정, 우리나라 쭉 농경 문화의 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만경강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만경강이 왜 중요했냐면 지금 새만금 사업에 또 대규모 수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경강에 관련된 수질이라든지 인문학적 조사를 저는 분야를 맡아서 했는데 봉동이라든지 삼내라든지 각적의 조선시대 이 지역을 통치했던 분들의 선정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비들을 쭉 저희가 조사하고 비문들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만경강이 홍수 났을 때 백성들을 구제할 때 이 선정을 잘했다는 걸 칭찬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기근이 나가지고 역설적으로 힘들 때 도와준 얘기 아니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볼을 쌓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잘해서 그 선정의 기본 내용이 홍수나 치수와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상당히 여기를 중시했구나.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남긴 아까 사이토 총독의 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경천저수지라고 또 들어보셨죠. 네네. 저 위쪽 그 경천저수지도 마찬가지로 또 만든 거예요. 저 위에 대하댐이 있고 일제시대 때. 경천저수지가 있고 거기도 그 당시 전라북도 지사였던 1930년대에 만들었는데 뭐 옥포금성이라는 표현을 해서 아주 문전 옥답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출신으로 박기순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친일파이면서 이 전주 익산 요 일대에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일파로서 일본 정책에 상당히 관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부 얘기는 호남선 철도가 네. 전주로 안 오고 익산 지금의 과거 일이었죠. 네. 거기로 가게 된데 이 박기순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이 박기순 씨하고 익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쪽에 어떤 영향, 이게 철도가 들어온다면 땅값이 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글쎄 이게 조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주에 있는 분들을 부추겨서 철도 들어오는 걸 반대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 보면 신도시로서 솜리가 네. 저 속에 있는 마을 솜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리가 되는 건데 네. 그걸 만들어서 거기가 지금 한 30만의 인원이고 전주가 지금 60만 합치면 그 두 개가 하나의 공간이었으면 100만 도시 대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호남에 어찌 보면은 광역시가 있을 수 있는 터전을 그때 막아버린 거죠. 한 사람의 욕심이 네. 나비 효과가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의 모든 과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한 촉매 역할을 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농경 문화의 흔적과 그것이 식민지 시대에는 어떻게 변형되고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친일파 세력들이 어떻게 자기의 경제적 사적 이익을 취해갔는가의 흔적들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흔적들이 이 만경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만경강 곳곳에 남아있는 그 조선시대의 공적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저수지. 일제강점기 때 남겨놓은 그 비석의 비문들. 네. 박기순 비가 이제 완주에 있거든요. 완주에 있군요. 용진 쪽에 있어요. 그 사람의 땅이 여기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 삼내 고일 때는 박기순 농장이라는 그 표시도 남아 있어요. 지도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자료만 잘 뒤져보면 역사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반성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 못하고 활용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가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자연 환경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 기록이나 중요한 내용들, 흔적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방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묻어두고 방치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됐네요. 또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 자라는 세대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서로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하고 알아 있다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순간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라도 뭐 주중에 만경강 일대를 돌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만경강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변해왔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사실 강과 문명이라는 그런 어떤 합성어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는 강에서 인간이 강의 어떤 위기와 자원의 긍정성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창의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이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문화의 뿌리로서 모태로서의 이 만경강의 의미들을 좀 더 새기고 좀 부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라북도 농경 문화의 시작 만경강입니다. 그냥 만경강 좋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삼내 지역에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삼내 지역에 가면
그 대간수로 사업이라고 해서 저 대하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끌어서 익산으로는 안 갔던 거를 익산으로 가는 거대한 도수로를 만들고요. 오. 그 다음에 그 물을 제대로 끌기 위해서 지금 비비정이라는 큰 그 네네네. 역사적 공간인데 그 밑에를 한 100m가 넘게 도수 터널을 파놨어요. 그렇군요. 돌을 다 뚫어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저 비비정 수도라고 해가지고 비비정 터널 그 물 터널 해서 상당히 깁니다. 크기도 그렇군요. 규모하고 완전 바위를 다 뚫은 건데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비비정 마을만 가봤어요. 그렇죠. 거기에 네. 문화관광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물길이 살짝 익산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끄트머리에 큰 그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게 있습니다.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100여 m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공간이나 내용도 그동안 방치된 게 많이 있어서 차제에 최근 완주군에서 만경과와 관련된 여러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단순한 위락이나 관광적 요소의 공간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또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상징적 의미의 공간들을 더욱 잘 부각할 수 있는 작업도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유흥, 위락 예. 이런 게 관광이 전부가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는 그냥 겉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어 놔야 말씀하신 것처럼 격과 내용이 확 달라지겠죠. 네, 강의 역사, 만경강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완주를 재발견하는 진짜 마지막 시간, 농경문화와 만경강을 키워드로 완주를 재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약간 신났는데 예. 오늘은 약간 의미 있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고, 예.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